지금은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고 얼마 전 아들을 결혼시켜 우리 사랑스러운 며느리 뱃속에는 세상 귀여운 손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뒤면 출산이라 가끔 제가 집에 가서 반찬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장도 봐주고 합니다. 아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 저라도 좀 챙겨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니다 보니 며느리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얼마 전 며느리 만나러 갔다가 살짝 물어본 적이 있더랬죠. 아가, 혹시 내가 오는 게 많이 불편해? 어떤 게요, 어머니? 아니 내가 요즘 유튜브나 그런 데 보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랑 지내는 걸 많이 불편해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나는 네가 걱정이 되고 정말 딸 같은 마음에 신경 써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네가 불편하면 사람을 써도 괜찮고 내가 안 와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너무 참지만 말고 하며 조심스레 오늘 띄었더니 아유, 어머니도 참. 어머니 제 성격 아시면서 그러세요? 전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저 참고는 못 살아요. 어릴 때부터 맨날 참고만 살아서 그런지 진짜 더 이상 참는 게 바보처럼 느껴진달까? 그래서 그냥 제 감정 다 표현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임신기간인 지금은 불편한 건 없어요. 저도 인터넷 자주 봐서 아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어머님과 육아 때문에 부딪힐 순 있겠지만 지금은 어머님이 오셔서 집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장도 대신 봐주시는데 제가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랑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서 그이한테 용돈 좀 두둑히 넣어드리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제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괜히 그런 걸로 마음 쓰지 마시고 어머니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혹시 어머님이 너무 힘드신 건 아니죠? 하고 제게 되려 묻더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괜히 너네 부부가 불편할까봐 그렇지. 요즘 그런 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괜히 시집살이 시킨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야. 거기다가 아들이 맨날 돈까지 넣으니 이거 참 마음이 좀 그래. 너네끼리 다 합의된 거지? 아들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하고 다시 물었더니 네, 걱정 마세요. 매달 100씩 넣어드리는 거 맞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이가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모르는 사람 드리는 것보다 어머님이 훨씬 좋아요. 모르는 사람은 이것저것 맞추기도 힘들고 괜히 돈 써서 일 못하면 또 새로 사람 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단 어머님이 낫죠.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나는 내가 다시 밖에 나가서 일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네. 나도 여기 와서 일하는 게 마음 편하고 하면서 웃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60대면 지금도 한창 돈을 벌 나이긴 합니다. 요즘엔 정년도 길어지고 평균 수명도 더 길어졌으니 6, 70이면 한창이기도 하고요. 저도 참 이거저거 안 해본 거 없이 열심히 살았고 돈 버는 일이라면 도둑질 빼고는 정말 다 해본 사람이라 웬만한 직장에서도 가게에서도 저를 여사님이라고 불러주면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건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총 8남매인데 제가 그중 둘째 딸입니다. 큰언니는 돈이 없다면서 고등학교도 못 갔는데 그래도 저는 타 지역의 기숙사 고등학교에 합격하면서 아버지가 입이라도 줄이라며 고등학교를 보내줬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하면서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일을 하면서 지냈죠.
처음 타지에 나와 살았고 친구들을 사귀며 지냈던 그때가 벌써 40년이 지났다니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고 모임도 하는데 그때 다들 고생하며 버텨서 그런가 다른 곳에서 만난 동료들보다 더 우정이 진하고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서로한테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간 기숙사 학교에서 공부와 공장일을 병행하며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취직을 하게 된 곳은 경상도 마산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마산의 식품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식품 공장에 많이 취직을 했었는데 그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맞기도 많이 맞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살짜리 여자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을 못한다고 밤마다 저희를 불러서 혼내고 담뱃불로 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 폭력도 그런 폭력이 없는데 그 공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밤마다 눈물을 참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연애는커녕 어떻게든 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고참 언니랑 파트장한테 벌벌 기며 살았고 혹시라도 눈에 날까 매일매일 손을 벌벌 떨며 살았던 기억밖에 없네요. 제가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지만 제 인생 최악의 직장 중에 하나가 그 식품 공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첫 직장이라고 1년 정도는 악착같이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도 기숙사 공장이었는데 무서운 언니들은 기숙사 안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매일 밤 저희를 집합시켜서 기합을 주기도 했고 돈도 안 주면서 술 사하라 빵 사하라 먹을 것 좀 사하라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머니에 남는 건 없더라고요. 집에서 부모님은 매주 전화를 하면서 너는 월급을 받기는 받냐? 왜 돈을 벌면 집에 돈을 안 보내는 거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은 언니 돈 없어? 왜 나 맛있는 거 안 사줘? 언제 집에 올 건데? 하면서 저를 조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물음에 대답도 없이 악착같이 살았고 제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은 딱 한 명, 바로 큰언니였습니다. 큰언니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지금 70도 안 됐는데 허리가 많이 굽기도 했고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관절염이 와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죠. 큰언니 얘기를 하면 전 가슴이 미어지는데 우리 큰언니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농사일을 배우고 그렇게 쌀을 팔아 번 돈으로 저와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 것 같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큰딸이면 당연지사 동생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시대였죠. 저는 20살이었고 큰언니는 24살이었는데 이미 그때 큰언니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도 저희 집에 와서 농사일을 돕곤 했습니다. 솔직히 형부네도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땅과 노는 저희 집이 더 많아서 오히려 가끔 형부까지 와서 농사일을 도왔으니 아버지가 언니네 가족을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눈에 안 봐도 참 훤합니다. 솔직히 그런 게 보기 싫어서 기숙사 학교로 들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식품 공장에 다닐 때도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집밖에 없는데 집에 가면 언니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집에 가기 싫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가끔 큰언니랑 통화를 하면 경순아, 공장은 어때? 집보다 낫지 그래도? 여기는 오지마. 아버지가 아주 난리다 난리야. 올해 아주 흉작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성질이 났나 몰라.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술을 오지게 퍼마셨는데 막내가 아버지 소리 듣더니
무서워서 오줌을 지렸다니깐. 술병을 집어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휴, 난 네가 부럽다. 이런 개꼬라지 안 봐도 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공장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집에 오지 마. 너 집에 오면 나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버텨.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 너라도 배워서 꼭 성공해야 해. 하고 제게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전 큰언니처럼 정말 살기 싫었습니다. 얼굴 2번 본 남자랑 결혼해서 2달 만에 애를 갖고 배부른 채로 허드렛 일 하다 그 애를 낳고 몸조리도 못하고 농사일을 하고 팔이고 다리고 퉁퉁 부었는데도 모두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싫었습니다. 지금 큰언니를 보면 그게 너무 미안해서, 언니를 챙겨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만, 철없는 소리일지 몰라도 언니처럼 살기 싫어서 일부러 언니 연락을 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품 공장 일도 만만치 않아서 저는 결국 1년 만에 일을 관두고 서울에 있는 친구 집으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1년이나 일을 했는데도 퇴직을 한 게 아니라 도망친 거라 퇴직금도 못 받고 나왔지만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수중에 남는 것도 없고 돈이라곤 없는데 퇴직금이라는 걸 받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서울 친구네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친구네 부모님이 저보고 선을 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몇 번 만나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소개받은 남자와 저는 결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얼굴도 볼 필요 없다고 그냥 가서 살던 말던 맘대로 하라면서 제 전화를 끊어버렸고 상견례는커녕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보고 내놓은 자식이라고,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겠다면서 기껏 고생해서 공장에 넣어놨더니 그것도 못 버티고 도망친 년이라며 어찌나 욕을 하시던지. 그렇게 갈 곳이 없어 팔려가듯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남편 복은 있고 시댁 복이 있었는지 참 좋은 어른들과 가족이 됐습니다. 신혼방도 없이 시댁의 작은 방에서 남편과 둘이 지냈고, 특히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 끼니만큼은 꼭 챙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넘어서 일도 안 구하고 집에서 어머님을 쫓아다니며 살림만 배우는데도 저한테 단 한 번도 돈 벌어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님은 왜 저한테 돈 벌어오라는 말을 안 하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돈 버느라 바쁜데 저만 살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하고 물은 적이 있었더랬죠. 어머님은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준 게 어디야? 그것만으로도 고맙지. 나한테는 딸이 생긴 거고 우리 아들한테는 아내가 생긴 건데 안 그래? 솔직히 우리 집이 뭐 조건적으로도 뛰어나기라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 나이는 나이대로 많은데 네가 군말 없이 우리 아들 좋다고 결혼해줬으니 나라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돈은 안 벌어도 돼. 그냥 너는 우리 아들 옆에만 있어주면 돼. 하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당시 22살이었는데 제 남편은 35살이었습니다. 무려 15살이나 많은 남자였죠. 그 당시 35이면 노총각도 그런 노총각이 없던 시대라 대체 무슨 이유로 결혼을 못한 건지 몰라도 제가 결혼을 해준 것에 감지덕지하면서 저를 진짜 모시듯 살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6개월 정도 같이 살면서 수순에 맞게 임신도 했고, 임신을 하고 나니 시부모님은 제게 더 잘해주시며
현금 100만 원까지 쥐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시부모님과는 다르게 남편은 너무 무뚝뚝하고 제게 무성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사업을 하는 남자였는데 오전 9시에 일을 나가면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저희 남편은 안 오나 봐요? 아버님은 들어오시는데 회사 일이 정말 많은가 봐요. 남편 많이 바빠요? 그러게나 말이다. 네 아버지 말 들어보니 일이 정말 바쁘다고 하더라고. 조만간 해외 출장도 간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가 심심해서 어쩌니.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뱃속에 애만 생각해. 임산부가 걱정이 많으면 뱃속 아기가 힘들어 하면서 제 걱정을 먼저 해주셨죠. 그렇게 남편은 정말 해외로 출장을 갔고 1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이도 낳고 시부모님의 돌봄 아래 정말 평화로운 시댁살이를 했습니다.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 시댁살이라고 했지만 툭 까놓고 얘기하면 시부모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그냥 시댁에서 같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가고 저 혼자 시댁에서 아이를 키우며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났나? 초반에는 가끔 전화도 오고 목소리도 들려주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아이는 계속 아빠를 찾는데 아빠는 목소리 말고는 들려줄 방법이 없으니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어머님에게 물었죠. 어머니, 혹시 남편이 출장 갔다는 미국 있잖아요. 저도 영준이랑 한번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애기 아빠인데 애기가 태어나고 한 번도 못 만나는 건 좀 너무한다 싶어서요. 영준 아빠도 출장 초반에는 애기 보고 싶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더니 언제부턴가는 연락도 없네요. 저도 그 애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치? 한번 가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너도 알겠지만 미국 가는 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3살 배기 애기랑 장거리 비행이 너무 무리 아니겠어? 조만간 일 마무리하고 온다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보자. 나도 바깥일이라 뭐니 시애비한테 이래저래 물을 수는 없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네 남편을 보내지 않았겠니? 네 남편이 집에서야 별 볼 일 없고 나이만 많아 보여도 회사에서는 그래도 사장이야. 아버지 사업 이어갈 놈이니까 경영학도 배우고 하지 않았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5살쯤 됐으려나? 아이랑 같이 산책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어머, 그게 진짜야? 진짜 감옥에 들어간 게 맞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사업 성공해서 대박난 줄 알았더니 옥살이가 웬 말이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맞다니까. 내가 분명히 들었어. 뭐 도박인지 뭔지 암튼 그런 걸로 몇십억을 날렸다잖아. 근데 그게 일반 도박이 아니라 사기 도박이래. 외국에서 뭐 원장까지 와서 했다나 뭐라나 그렇다던데. 그나저나 아이고 참, 어린 여자 데려다가 애까지 낳았는데 불쌍해서 어째. 애비도 없이 그렇게 어떻게 사나 몰라 하고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귀가 그쪽으로 열렸고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에 끼어들어서 누군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 감옥에 가요? 도박? 무슨 도박이요? 무슨 얘기예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아이랑 같이 평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아주머니가
어머머, 언제부터 여기 있던 거야? 영준이 엄마, 그냥 모른 척해. 못 들은 걸로 해. 아휴, 세상에, 내 입이 방정이다. 하고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한 아주머니께서 모른 척하게 뭘 모른 척해. 영준이 엄마도 알 건 알아야지. 영준이 엄마가 우리 딸이랑 동갑이야. 진짜 불쌍해 죽겠어. 영준이 엄마, 시댁에선 말 안 하지. 동네에는 소문이 파다해. 영준이 아빠가 감옥에 간 거 말이야. 나 건너 아는 사람이 이번에 교도관이 됐는데 거기에 영준이 아빠가 있대. 그것도 벌써 지금 몇 년째 복역 중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래.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도 도박으로 구속돼가지고 몇 년 깜빵살이를 했대. 그래서 그동안 결혼을 못했나봐.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해외로 출장 간 줄 알았어. 그 집이 사업이 워낙 잘 되니까. 근데 웬걸? 출장이 아니라 깜빵에서 몇 년 썩은 건지. 근데 양심 없는 그 집 부모들은 어떻게든 자기 아들 결혼은 시켜야겠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영준 엄마 데려다가 결혼을 시킨 거야. 솔직히 그 집이 뭐 돈이 없어, 아니면 부모가 없어. 세상에 동네 사람들도 깜빡 속았지 뭐야. 그냥 멀쩡하게 사업하는 집안에 웬 돈 없는 여자가 시집을 왔다고 해서 다들 인품이 좋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시키냐 하면서 말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도박꾼이라잖아. 그게 얼마나 규모가 큰지 뭐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막 그랬대. 최소 5년, 아니 10년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데. 영준이 얘는 지 애비가 도박꾼인 거 평생 꼬리표 달고 다닐 거 아니야. 안 그래? 내가 진짜 딸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얼른 그 집에서 나와 도망쳐. 세상에,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돈을 벌어야지. 사기 도박이 웬 말이야, 사기 도박이. 아휴, 진짜 팔자 한번 제대로 꼬였다.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벌벌 떨고 눈물을 훔치며 애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도대체 이 소문이 다 뭐예요?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태연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괜찮아. 금방 지나간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았잖니? 내가 영준이도 잘 키울 거고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잘 해줄 거야. 그러니깐 경순아,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귀 닫고 입 막고 살면 돼.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돼. 금방 나온다. 걱정 마라. 하면서 너무나 차갑게 돌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아이 아빠가 사기 도박으로 감옥에 가 있다니. 그 사실을 모른 채 거진 6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니. 이 모든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제가 이 집안 사람들의 손에 완전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날 밤 편지 한 장을 써두고 아이를 데리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단돈 500만 원으로 어떻게든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집을 나왔죠. 그렇게 거리를 걷다가 들어간 곳은 찜질방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친한 언니의 소개로 들어간 곳이 충청도 외곽에 위치한 큰 고깃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숙식도 해결해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어떻게든 돈을 모으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이는 정원에서 하루 종일 곤충을 잡고 뛰어놀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서빙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불편도 닦으면서 돈을 벌었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직접 돈을 벌어보니 그것만큼 보람찬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그곳에서 지냈는데 그 사이 몇 번